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텅 빈 강의실에서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상해 임시정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상해 임시정부를 또 좀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참 고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떠한 성격의 정부였느냐? 거기에 앞서서 이 국가 구성의 3대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국가를 구성을 하려면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제 정부다 이렇게 해서 4대 요소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국가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임시정부라는 것은 뭘 임시정부라고 하느냐? 일정한 영토에서 실효적으로 통치하고는 있으나 정식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통치를 담당하는 결사체를 임시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망명정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 내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토를 보유하지 못한 채 국외에서 조직된 정부를 망명정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해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라기보다는 망명정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학술적으로는 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편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임시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 만세운동이 벌어진 직후에 국내외에서 많은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월 13일 날 상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설립을 논의를 하고 그리고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이런 분들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각지에서 많은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회의,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한성정부,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통합된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1919년 9월 11일 날 요인들이 모여서 상해에서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통합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주 흥미롭고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은 각지에서 우후죽 성격으로 만들어진 이 임시정부에서 가장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라든지 집정관 총재라든지 이런 그 자리에 한결같이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를 추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해의 통합임시정부가 출범을 할 때 통합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를 모셔오기로 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공산주의자인 이동희를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서부터 우리의 임시정부는 아주 험난한 그런 일생을 겪게 됩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이 중국에서 존재를 했던 임시정부는 26년간을 존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상해에서 13년을 있었고 또 일본군이 중국을 쳐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로 계속 이제 그 중화민국 정부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이동하는 시절이 8년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장개석 정부가 중경에 안착을 할 때 중경으로 따라가가지고 거기에서 5년을 체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26년간을 존속을 했는데
이 산림 형편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상해에서만 12번 넘게 소재지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상해에서 있었던 시기가 13년이니까 한 곳에서 1년 정도를 버티지를 못하고 아마 이게 돈이 없어서 집세를 못 내서 이렇게 계속 이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임시정부는 재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려웠습니다. 현재 상해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1926년 3월부터 건물을 쓰기 시작을 해서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의거를 실행한 1932년 5월 이때 이제 임시정부가 상해를 탈출해서 항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까지 사용을 했던 청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1932년 상해를 탈출한 이후에 항주,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을 거쳐서 1940년에 중경에 안착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제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말 멀고 험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상해 임시정부 상해에 가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는 그런 상해 임시정부 청사고요. 그 다음에 장사 그리고 항저우에도 이러한 임시정부 청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경에도 임시정부 청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중경에 가서 여기를 방문했던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시정부가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실효성 있게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정부 형태를 갖추고 독립운동을 지휘하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임시정부 아래에 모여서 활동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정식 국가의 정부가 아니면서도 무려 26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들고 독립투쟁의 보루로 삼으면서 악전고투를 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사의 찬연히 빛나는 업적이고 재헌헌법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선언한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여러 가지 한계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국가 구성에 필요한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추지 못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도 임시정부를 국가로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국제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정부였다. 이렇게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정부를 이끌었던 인물의 면면을 보면 이승만 박사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박사는 미국식 공화제를 선호한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다. 반면에 국무총리였던 이동희는 소련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무장독립 투쟁을 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전쟁을 주장을 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하나로 뭉쳐질 수 있을까요? 임시정부는 출범서부터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효율적으로 행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921년 1월 5일 날 하와이에 머물던 이승만 박사가 이제 시체 운반선을 타고 상해로 밀항을 해서
드디어 이제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집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무를 시작한 첫 의정원 회의에서 무장투쟁론과 이승만의 외교독립론이 아주 대규모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무장투쟁론은 만주에서 의병단을 조직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한국에 진입을 시켜서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볼 때 아니 의병단을 조직해서 게릴라 활동을 벌이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이미 세계 3대 군사강국으로 떠오른 일본을 우리가 불과 몇십 명, 몇백 명도 안 되는 이 우리 무장 독립군이 과연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무장투쟁론을 벌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지구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 것은 소련밖에 없으니까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의 힘을 빌어서 독립운동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니 지금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사상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상해 임시정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동양에서 표본적인 민주주의 문명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소련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느냐, 공산주의라는 것은 노예 생활을 말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을 그럼 다 노예로 만들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아주 첫 의정원 회의에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승만처럼 외교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격돌이 벌어져가지고 뭐 아무 일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유민주주의자와 이 공산주의자들은 역사관이라든지 세계관, 이게 완전히 천양지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가 돼서 뭔가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사라는 책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써놓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라는 위대한 간판 밑에 애국지사의 탈을 쓴 무리들이 빗나간 정치극을 반복을 했다. 아직 한 치의 땅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서로 시기 질투 중상 사분오열했다. 악착스러운 지방열, 사상적 대립과 편견 때문에 일제에 대한 투쟁보다 동족끼리 싸우는데 더 정력을 소모하는 이런 집단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인 이동희가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면서 이 무장투쟁론, 그리고 소련과 손을 잡고 우리가 독립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희라는 사람은 임정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한국 한인 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공산주의를 최초로 받아들인 인물이기도 한데, 한인 사회당이 출범하는 과정서부터 이 코민테른하고 아주 깊은 연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당 멤버를 레닌 정부에 보내서 레닌 정부로부터 공작 자금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이르쿠츠크에 있는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원들에게 또 절반을 뺏기는, 이게 이제 제1차 국제 공산당 자금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한영호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일본하고 독립전쟁을 벌일 테니까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레닌 정부로부터 그러면 200만 루블을 다시 제공해 주겠다. 그 중에 200만 루블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하기가 곤란하니까 1차분으로 40만 루블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40만 루블이면 금화 7개 짝이었다고 그래요. 이 돈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돈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40만 루블을 받아오는 조건이 뭐였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산화하고 그리고 만주하고 연해주에 있는 한국 독립군들을 모아서 러시아 적군으로 편입을 시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레닌이 그 준 돈을 이동희가 받아가지고 와서 이걸 임시정부에다가 내놓은 게 아니고요. 임시정부에다가는 한 푼도 안 내놓고 전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에게만 나눠줘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강화를 하는 이런 일에다가만 돈을 썼다. 이것이 제2차 공산당 자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아니 레닌 정부가 말이야 우리 독립운동에 쓰라고 그 40만 루블을 줬는데 임시정부에다가는 한 푼도 안 해놓고 전부 공산주의자들만 돈을 나눴으니까 임시정부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제 그 항의가 벌어진 것이죠. 이 무렵에 일본 오사카 아사히 신문은 레닌 정부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돈을 받고 뭔가 그 동맹을 체결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1920년 10월 10일자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서 혹시 임시정부하고 레닌 정부가 체결한 공수동맹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한국 정부는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시베리아의 한국군은 소련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러시아군 사령부에 예속될 것이며 시베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에 대한 장차의 작전에 있어서 소련 정부와 공동행동을 취한다. 그래서 연해주와 만주에 있는 한국군 독립군 부대들을 전부 통합지휘부를 구성한다는 미명으로 자유시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소련 적군에게 예속시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왜 공산당도 아닌데 우리를 소련 적군에다가 예속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무장해제를 시키고 몰살한 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근거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레닌이 40만 루블이나 되는 거금을 이동희에게 준 이유는 40만 루블을 대가로 임시정부를 공산화하고 한인의 무장부대, 만주하고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무장부대를 소련 적군에게 통째로 넘기는 조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을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가로 독립유공자로 그래서 7월에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생 이렇게 지금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이동희의 행적은 정말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대목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이동희가 사람을 보내서 40만 루블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금화로 받아가지고 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임시정부에다가 한 푼도 안 내놓으니까 임시정부에서는 이동희에게 야, 그 40만 루블은 임시정부를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인데 왜 돈을 안 내놓느냐? 그 돈의 행방을 밝혀라 라고 계속 행방을 추궁을 하니까 이동희는 그 행방을 감추기 위해서 1921년 1월 달에 총리직에서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를 사임한 이후에도 레닌이 준 이 자금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강화하는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임시정부에서는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특히 이 돈을 운반해 가지고 와서 어딘가에다가 숨겨놓은 그 운반책 한형권과 김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살령을 내립니다. 이 동그라미 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김립인데
1922년 2월 11일 날 김립이 어디에 있다라는 소재가 밝혀져 가지고 임정 경무국장 김구 선생이 암살대를 보내가지고 이 40만 루블이라는 레닌 자금을 공산당에게 갖다 넘겨서 자기네들끼리만 쓰는데 앞장을 선 이 김립을 상해 거리에서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2차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의 내막입니다. 두 차례 이 공산당 사건으로 임시정부의 대신뢰도는 아주 바닥으로 추락을 했고 외국의 지원금을 둘러싼 임정 요인들의 이런 극한 대립은 결국은 임정을 파탄 상태로 몰고 가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유시로 유인이 된 그 당시에 우리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은 봉오동과 청살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아주 빛나는 승리를 우리가 거뒀는데 이 빛나는 승리를 거둔 이 한인 무장부대들을 단일 지도부를 구성한다. 또 무기도 새로운 것으로 지급을 해주겠다. 그러니 자유시로 들어와라. 그래서 자유시로 다 유인을 해서 소련 적군에게 넘기려고 하니까 여기에 반발을 하는 우리 무장독립군을 약 3천여 명이 와해가 돼버리는 자유시 참변이라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참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일부 좀 그래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항일 무장투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항일 투쟁을 벌여야 되는 적이 어느 상황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항일 무장투쟁은 쉽지가 않으니 외교 독립투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어느 정도 위상이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일본은 영국하고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독일에다가 선전포고를 하니까 일본도 참전에 대한 의무는 없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독일에다가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청도에 상륙을 해서 그 당시 청도가 독일의 조차지였습니다. 그래서 청도를 공격을 해서 독일 그 지역을 다 뺏어가지고 청도 산동반도 일대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독일이 남태평양 일대에 많은 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섬들도 일본이 다 가서 점령을 해서 뺏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혁명에 반대해서 러시아에서 공산당 세력과 자유러시아 세력이 내전이 벌어졌을 때 자유러시아 세력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시베리아에다가 대군을 파병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발돋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군함 어마어마하죠. 이런 군함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그야말로 군사력이 3인이 뭐니 하는 이야기를 듣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으로 설계돼서 최초로 항공모함으로서 작전에 참여했던 일본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와세다 대학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던 시노부 준페이라는 교수가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94년부터 1895년에 일청전역,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되겠습니다. 일청전역에서 승리를 했고 1899년에 의화단 사건을 거쳐서 그 실력을 세계에서 인정받았으며 1902년에는 영일동맹이 만들어져서 동양의 칠한에 대한 중요한 발언권을 획득했다. 1904년부터 1905년의 대로 전역의 결과, 이거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이죠. 세계 최대 강국의 하나로 헤아려졌다. 유럽의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3개국을 대국의 지위에서 탈락시켰다. 남은 5대국이 국제정국에 도출을 해서 국제연맹도 요 5대 국 주축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별도로 세계 3대국이라는 말이 새로 나오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빼고 일본, 영국, 미국의 3개국을 세계 3대국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엄청난 국력의 신장도 이루었고 식민지도 많이 획득을 했고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을 때 5대 상임사국으로도 들어갔고 이럴 정도로 세계적인 군사강국. 그래서 3대 군사강국을 꼽는다면은 일본, 영국, 미국이다. 이렇게까지 일컬어지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을 상대되는 우리의 독립군의 세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냥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은 약간의 돈으로 소총 정도로 간신히 무장한 수백 명 내지 수천 명 정도의 독립군이 우리의 무장 세력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 3천 명이 자유시로 유인이 돼서 자유시에서 또 소련 적군을 추종을 하는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몇백 명은 사살당하고 물에 빠져 죽고 나머지 2천 명 정도는 소련 적군 부대에 몇 명씩 다 찢어 흐트러 나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자유시 참변이 벌어진 이후에 우리 무장 독립군이 독자적으로 일본군을 싸워서 승리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세봉 장군, 지청천 장군이 쌍성보 전투니 사도와 전투니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중국군과의 연합으로 싸운 것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투를 벌인 적은 없습니다. 이 정도 그야말로 세계 3대 군사강국이라고 떠오른 일본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무장 항일 세력은 그냥 소총 정도로 무장한 많아야 한 1, 2천 명 정도의 이런 무장 독립군을 가지고 과연 일본의 그 군사력을 우리가 타도를 해서 독립을 쟁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봐야죠. 항일 독립군은 조국 광복이라는 불타는 의지가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인정한다 해도 기본적인 군사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또 일부 부대는 보급마저 형편없어가지고 연해주 일대에 우리 한인들 마을을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서 살아가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화 교수 같은 분은 그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 독립운동이라는 책에서 승패를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신용화 교수는 국권을 빼앗긴 이상 패하여 죽더라도 총을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결의한 사람들의 항일 무장 투쟁은 승패를 초월하여 봉기한 것이다.
봉기를 했는데 승패는 초월했어. 이건 뭐 이기는 거는 거의 뭐 기적이야. 그러면 이거 뭘 하자는 거죠? 이러한 운동은 패전을 각오한 것이었으나 가장 강렬한 애국주의 전통을 수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뭐 승패는 관계없이 싸워야 된다는 뜻인가요? 박은식도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선비들은 전투를 배우지 않았으며 농민들은 병기가 없어도 그들은 순국할 뜻을 결연히 세우고 맨주먹으로 칼날에 무릅써 맞서서 뼈는 들판에 드러나고 뇌와 살갗은 창끝에 발라지면서도 조금도 후회하는 뜻이 없었다. 다 싸우다 죽자 뭐 이런 뜻인지 이런 모습을 보면 항일무장투쟁은 뭐 숭고한 그 정신, 조국 광복에 대한 뭐 불타는 의지 이런 거 우리가 뭐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정신 승리법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 포위돼 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김상헌류의 그런 주전론, 그리고 수백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 청나라를 우리가 인구 군경면에서 수십 배, 수천 배 되는 청나라를 군사력 1만밖에 안 되는 조선이 정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북벌론과 거의 비슷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국 작가 루신이라는 사람이 쓴 아큐정전에 나오는 아큐식의 정신승리법 이런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 임시정부는 구성원들 간에 어떤 독립된 노선을 서로 합치를 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반목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자유민주주의 등 이데올로기를 다 받아들여서 각자 정당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서로 반목을 한 것입니다. 이동희는 한인사회당을 결성을 해서 반공정신이 강했던 이승만하고 끝없이 갈등을 벌였습니다. 신채호 같은 분은 이게 이제 위임 통치론을 둘러싸고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 놈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뭐 험한 그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공산주의자 이동희도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승만은 썩은 대가리다. 자치운동, 위임 통치를 원하는 외교관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는 애월하지 독립전쟁이다. 근데 그 독립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무장투쟁으로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세력들, 예를 들면 박용만, 신채호, 이동희 이런 사람들은 북경에 모여가지고 1921년 4월 17일 날 군사통일회라는 것을 소집을 해서 임정과 의정원을 불신임을 한다라는 불신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임시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크게 실망을 하고 1921년 5월 17일 날 하와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22년 5월 달에 임시정부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유명무실하게 됐으니까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또 세 가지 파가 또 깔렸어요. 개조파. 개조파는 이제 여운형이라든지 안창호라든지 이동희의 상해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개조파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장이 뭐냐? 임정은 그대로 두되 거기 있는 사람들만을 교체를 해서
임정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창조파라는 사람들은 뭐냐? 원세훈이나 신숙이나 김규식 같은 분은 이제 이 창조파라는 데 속했는데 여기서는 야, 그 임정은 이미 다 생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임정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리고 상해를 떠나서 소련 영토로 가서 소련에서 새롭게 임시정부를 조직하자. 이게 창조파라는 겁니다. 또 중간파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개조파와 창조파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은 또 중간파를 형성을 해가지고 또 임시정부의 이 개혁을 둘러싸고 창조파, 개조파, 뭐 중간파들이 또 와글와글 뭐 싸우고 뭐하고 하느라고 실제로 아무 일도 못한 것이 상해 임시정부의 본래 모습이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이 임시정부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저 광화문의 교보문고라든지 그 다음에 외교부 청사라든지 종합청사 이런데 걸개 그림들을 쫙 내걸었습니다. 그 걸개 그림에 이 등장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이봉창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유관순 열사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싸우다가 희생을 당한 그리고 상당수는 의열단원이었고 뭐 이런 분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지금 3.1운동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3.1운동이 그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비폭력 무저항 정신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일본의 이 그야말로 그 한반도 통치가 부당하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이 목소리를 들어주시오. 라는 그 시위를 폭력이 아닌 무저항, 비폭력인 방법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출을 해서 그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인 중에 다친 사람 한 명도 없고 일본 상점이 뭐 약탈되거나 공격이 대상이 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운동 중에서 아주 위대한 역사적 전형이라고 칭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비폭력 무저항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비폭력 무저항의 상징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그 성인이라고 하죠. 간디. 이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으로 영국의 통치에 저항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서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표본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을 기념하는 자리에 무슨 의열단이니 뭐 안중근 의사니 유관순 열사 뭐 이런 분들을 등장을 시켜서 에우라지 폭력과 테러, 무장투쟁, 항일 뭐 전쟁 이런 것이 우리가 나갈 길이었다. 그러니 이것을 기리자라고 그야말로 3.1운동의 비폭력 무저항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그림을 걸어놓고 임시정부 100년을 우리가 기리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3.1운동이 그토록 우리가 그 가치 있게 고결하게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전 세계에다가 메시지를 정한 이 비폭력 무장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독립론을 주장을 할 때 그냥 외교 독립론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론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하고도 직접적으로 그 맥락이 닿았습니다.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이 전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를 해서 여기에서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서로가 식민지를 빼앗기 위해서 강대국과 강대국들이 계속 전쟁을 한다. 그러니 전쟁을 없애고 이 지구상에 영구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민지를 미안하지만 전부 독립을 시키자. 독립을 시켜서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고 통상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 체제가 만들어질 때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상대로 암살을 하거나 테러를 가하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고 해도 이러한 테러라든지 암살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은 테러와 암살을 불러서 피를 부르고 피와 피가 불려져-가지고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영구 평화의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다. 따라서 이런 테러라든지 폭력행위 이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3.1운동을 기획했던 지도부, 특히 이제 월남 이상재 같은 선생님이 이제 이 비폭력 무저항 노선을 강력 주장을 해서 우리가 3.1운동에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인들의 이 위대한 비폭력 무저항을 통한 저항, 이런 모습을 보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념해야 될 그날에 비폭력 무저항 정신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저 그냥 테러, 폭력, 암살, 파괴 이런 거를 그야말로 행동 강령의 최우선으로 얘기했던 의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3.1운동일 기념을 했으니 그러면은 지금 3.1운동의 위대한 정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참 가슴 아프고 우리가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인류 최초로 공산주의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로부터 1년 후에 공산주의 정당이 만들어졌고 그 공산주의 정당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만드는 이런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통합돼서 만들어졌을 때 이미 자유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대립과 반목으로 인해서 전 민족적인 통일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1920년대 초반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남북 분단, 이데올로기 분단은 1945년에 미국이 38선을 소련에다가 제안을 해서 38선이 거지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38선 이북 지역은 소련에 들어오고 38선 이남 지역은 미군이 들어와서 서로 다른 이념의 국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분단된 게 아니고요. 이미 1919년, 1920년, 1921년 이 무렵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민족주의자로 갈려가지고
도저히 이념적으로 하나로 합치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충돌이 자유시까지 가서 자유시에서 우리 무장독립군이 몰살됨으로 인해서 한 차례 이념 대결이 진행이 됐고, 또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 편을 들은 이 일본군 만주군 출신자들과 중국 공산당 편에 섰던 동북항일연군 소속된 사람들이 또 이데올로기를 둘러싸고 서로 동족상잔에 피 흘리는 또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1920년대 이후에 이데올로기의 분열로 인해서 전 민족적인 통일은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실. 전통적인 유학의 기반을 둔 단 하나의 정치 신념이 무너져 내리면서 근대 민족주의 사상이 도입됐고, 그와 거의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독립운동 진영은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등등으로 심하게 분화되고 분열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배후에 중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정치역학이 작동을 했었고, 이런 정치역학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한반도는 결국은 이념적으로 분열하고 그리고 분단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독립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독립전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의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목표는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제로부터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전부 자유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이런 것들로 서로 갈려가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심지어 자유시에서 이렇게 같은 우리 독립군을 몰살을 시키지를 않나, 또 만주벌판에서는 중국 공산당 편에선 동북항일연군하고 일본군 편에선 간도 특설대하고 우리 민족들끼리 우리끼리 동족상잔의 싸움을 벌이지를 않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독립운동 지열사를 쓴 박은식 선생은 1925년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면서 이 독립운동 진영의 분열을 통탄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진영이 분열하면서 분단을 향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닦았고, 그 분열하지 말라고 제발 하나가 돼서 국토와 주권을 되찾는 일에 우리의 힘과 역량을 써달라고 박은식 선생 같은 분은 유언까지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세기에 걸쳐서 연약하지만 끈질기게 이어왔던 독립운동 성과는 참으로 허망하게도 분단이라는 것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분단의 요인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분단은 외세가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다고 모든 책임을 그냥 외세에다가 돌리고,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가 모조리 같이 그 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국가를 지키지 못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이완용 같은 악당을 만들어 놓고 모든 책임을 이완용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이완용을 시대의 아주 역사적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면죄부를 받고 희희낙락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역사를 미화 찬양하는 실패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그 정신은 고귀하고 고결하고 그리고 그 엄혹한 그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그것도 해외에서 영토, 국민, 주권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서류상의 정부이기는 하지만 뭔가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들끼리 단합을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바람에 결국 분단이라는 아주 뼈아픈 상처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해 임시정부를 들여다보면서 참 요즘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상해 임정을 구성하고 있었던 분들도 지금 나라가 망해서 해외에서 망명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의가 열렸다 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막 주전자가 막 날아다니고 잿더리가 막 날아다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서로 반복해가지고 무슨 독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독립운동하겠다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라고 레닌이 40만 불 준 돈을 싹 닦아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만 나눠주고 실질적인 독립운동에는 한 푼도 내놓지 않는 이런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 2차례나 발생을 했고 그 자금 사건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킬러들을 보내가지고 그 돈을 운반해온 사람을 암살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임시정부가 좋은 일도 참 많이 했을지는 몰라도 참 어두운 면도 많았구나. 제가 이런 어두운 면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시절에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임시정부라는 그 집단이 정말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그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나중에 광복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만은 이미 나라를 잃은 다음에 우리가 광복군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유지를 하지 못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유지비와 활동비, 무기 사는 돈, 군복 사는 돈까지를 다 중국군에게 의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작전 지휘권도 중국군이 가져가고 모든 장교들 거의 대부분이 중국군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임시정부는 명목상의 통수권만 간신히 유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우리는 냉정하게 역사적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가슴 아프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